여러분, B2 사면초가 그래서 연쇄 파산이 터진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점점 현실화돼 가는 느낌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도 B2가 사면초가 되고 있다, 이런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가 이겁니다. 19일 기준으로 반대 매매인데요, 무려 421억입니다. 이 반대 매매라는 거는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잖아요. 그런데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돈을 빌려준 주체인 증권사가 하한가에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자금을 회수를 해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하한가로 던진다는 거잖아요. 하한가로. 내가 잘 관리하면 그나마 뭐 중가나 고가로 팔 수도 있는데, 증권사는 무조건 하한가로 던져요. 빨리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금액이 19일 기준으로 421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반대 매매가 421억이 된 거는 14년 만에 최대, 14년 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14년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 매매도 이만큼 온다는 건 여러분, 지금 돈 빌린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거. 올 1월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1월 14일 날 38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에는요, 지난 13일에는 336억 원이었어요. 그러더니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결국은 400억 원대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최근 4일간 반대 매매 규모를 더해보면요, 1447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315억이에요. 이 정도면요, 예, 이 정도면 반대 매매 규모가 올해 1월부터 쭉 따져봤을 때는요, 최근 4일 동안이 1.5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1.5배가. 게다가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에 대한 비중도 10.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12%를 기록한 이후에 또 3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째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에 대응을 못한다는 것은 갑질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갑질을 못한다. 문제는 규모가 커요. 규모가. 지금까지 하루에 일어나는 게 421억이지만 이들이 B2,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한 돈도 엄청납니다. 8월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액이 25조입니다. 25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일 기준으로 보면요, 25조 3656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죠. 엄청난 빚이죠.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22조 2천억 원 규모가 지금 8월에 25조 규모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3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에서 빚내서 돈을 잃으니까 더 빚을 많이 내서 더 많이 투자한다, 이런 결론도 생깁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여러분 빚을 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주가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고 결국은요 하나씩 하나씩 반대 매매가 더 커진다. 반대 매매가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파산의 어떤 징후도 커진다. 연쇄 파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비투한 사람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다가 연끌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지금 미치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비투나 연끌에게는 파산의 위험이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금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했죠. 농협중앙회도 한답니다. 축협도 한답니다. 축협 농협중앙회나 축협은 이금융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융권의 어떤 대출 중단 사태가 농협에 이어서 제1은행, 우리은행으로 번지더니 제2금융권으로까지 번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빚을 막는 사태, 그러면서도 비투와 연끌을 멈추지 않았는데 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는요 직격탄을 때릴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파장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진짜 없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늘어나기도 엄청 늘어나잖아요. 2019년에 보세요. 가계부채가 5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2021년 7월에는 15조 2천억 원, 그러면 3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3배 이상이. 오죽했으면 금융당국이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카드를 냈는데도 금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당연한 듯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은 비투나 연끌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될 수도. 게다가 여러분 금리 인상은 또 어쩝니까? 지금 8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여기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은 또 어떡합니까? 테이퍼링은 빠르면 10월 11월에도 미국의 통화 긴축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요.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이요. 비투나 연끌한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올린다면 그 영향은 지대하게 미칠 겁니다. 이 지대하게 미친다는 게 저는 현장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테이퍼링으로 인한 긴축 발작도 지금 조짐이 보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외국인들이. 긴축 발작의 조짐까지 보인다는 건 여러분 결국 비투한 사람들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에 다른 악재들이 겹쳐서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연쇄 파산은 어쩌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안 줄어요. 46일째 신규 확진자가 4자릿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적어도
1600명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투한 분들, 연끌한 분들 이게 어떻게 하든 갚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바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바닥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빌려서 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금리도 올라가고 게다가 장사도 안 되니까 그에 따르는 충격은 전방위적 충격.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충격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살릴 요량이라면 열린방역을 해야 된다. 통제방역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제방역.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최악은요. 최악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30 세대들의 부채, 가계부채 중에서 2030들의 부채가 장난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30은요. 청년들은 수익이 4050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채는 장난 아니에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봐서 446조 5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2020년 1분기 보세요. 39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55조가량 늘어났죠. 55조. 2030 청년들의 빚이 55조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빚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연끌이나 비투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맨 먼저 시작하는 게 결국 2030들이 연쇄 파산을 하면서 전 연령대로 점점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현장의 위기는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대출 규제나 테이퍼링이나 4차 대유행이나 여기에 주가 하락까지 더 덮치게 된다고 칠 때 과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빚을 버틸까요? 빚을 버티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전 그래서 굉장히 매 눈을 뜨고요. 지금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지난 토요일 날 미국의 정시는 좀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가서 우리 월요일 날 정시는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지금 미국하고 커플링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주가는 천차만별이라고요. 종목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결국 비투, 연끌이 비투가 먼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연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두려움이 조금 앞섭니다. 어쨌든 비투나 연끌은 뭔가 자위적인 조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씩 마련해야 될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변동금리가 요즘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 거의 한 85%인가요? 82%인가요? 82%가 변동금리로 하고 있는데 저는 고정금리로 바꾸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빚을 갚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좋지만 빚을 갚지 못한다면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작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